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에 사는 박하늘이라고 해요. 인생에 있어 누구나 세 번의 기회와 세 번의 함정이 있다는 속건이 있죠. 저는 오늘 제가 잡은 한 번의 기회와 제가 빠진 한 번의 함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깊은 밤 노트북을 열게 되었어요. 한 번의 함정에 빠졌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흑염소탕 식당을 운영하시죠. 가게는 20년이 훌쩍 넘었고 전골과 수육을 주메뉴로 가게는 그리 크지 않고 이모님 두 분과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처음엔 시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10년 전 시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로는 시어머니 혼자서 이 가게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첫인사를 하러 간 날부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세운 가게야. 나는 며느리에게 이 가게를 줄 생각이야. 하늘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이 가게 네가 인수받아라. 내가 나름 만들어 놓은 레시피도 있고 흑염소 거래처도 탄탄한 곳이고 너는 그냥 내가 뚫어놓은 꽃길에 꽃심만 신고 걸으면 돼. 단골 손님들도 제법 있겠다. 망할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이 가게 물려주면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 조금만 신경 쓰면 평생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거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혼식이다 뭐다 제가 너무나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의 요식업이라니요?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직도 시어머니께서는 고장난 테이프처럼 저를 볼 때마다 내가 이룬 이 흑염소탕 식당은 내 며느리 줄 거야. 대를 잇는 게 내 꿈이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니? 내 청춘 다 바친 흑염소탕 식당이야. 그러니까 아까워서 어디 남에게 넘기겠어? 내 며느리 줘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을 넘어서 이제 제 귀에는 강요 아닌 강요로 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았기에 빈말이라도 시어머니의 가업을 잇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만 확실하게 거절 의사 표시를 했고요. 제 직업은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부동산이나 동산, 그 밖에도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이죠. 저는 제 일이 재미있고 제 일에 대한 자긍심도 큰 편이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에 대한 말에 한 번도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말처럼 며느리인 네가 엄마 식당을 이어받아야 한다. 아니면 아직 시간 있으면 고민해라. 이런 식으로라도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저에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한때는 시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아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알짜배기 장사를 왜 자기 딸 안 주고 며느리 나더러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숨기는 거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한 명 있는 시누이는 서울로 시집을 가버려서 아예 시어머니의 흑염소탕 식당 일은 관심도 없고 남편은 은행원이라서 아예 요식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은 멀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이 레퍼토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힘드니까 그러겠지. 식당 일이 오죽 힘들어? 힘드니까 딸 안 주고 며느리 나더러 이어받으라는 거겠지. 돈이 되니까 때려치운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며느리에게 주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보지. 아니야. 며느리는 쎄 빠지게 일 시키고 아들이랑 딸은 편하게 살라고 또 그런 속셈이 있는 건 아니야. 식당에서 일은 며느리만 부려먹고 딸도 어느 정도는 지분해주겠지. 그냥 말겠어? 우리 엄마 아직 한창이야. 말이 그렇지. 너한테 이 가게를 넘겨주시겠어? 지금은 아니겠지. 저도 아직 멀었겠지. 그런데 말이야. 너도 언젠가는 네 일에서 물러날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두면 어때? 요즘은 퇴직 후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요식업 나쁘지 않아.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배워도. 음식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서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레시피는 머리로만 익혀두고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천천히 배워두면 되잖아. 그런 당신은 왜 어머님 안 도와드려? 당신도 좀 쉬는 휴일에는 어머님 도와드리고 그래라 좀. 그리고 당신은 뭐 평생 은행 다닐 줄 알아? 나보다 당신 퇴직이 더 빠를 거니까 당신부터 배워둬. 배워서 나 퇴직하면 그때 같이 힘을 합치자고. 나도 준비 중이지. 난 언제라도 엄마 식당 물려받을 거야. 근데 식당이라는 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꼼꼼하잖아. 그러니까 나보다도 당신이 더 디테일하게 배우라 이거지.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눈꼽만큼도 시누이에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시누이 역시도 시어머니 가게 일은 전혀 관심도 없고 남편에게 물려주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다면 남편 말처럼 지금부터 천천히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둬야겠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만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맞더군요. 식당 일이라는 게 끝이 없더군요. 더군다나 서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허리며 종아리며 아르바이트 몇 시간씩 하다 집에 오면 알아누워 버렸죠. 그러고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아무리 단련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느려 터진 제 손을 보고서는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공부머리는 있어서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다만 일머리는 아니다. 손이 그렇게 느려 터져서야 원. 이래가지고 시애미가 넙죽 준다는 흑염소탕 식당 잘 해나가겠어. 그러게요 어머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단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방을 못 들어가겠어요. 그 흑염소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저 흑염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뭐 흑염소 먹었댔냐? 나도 피 약한 사람이야. 누군 처음부터 주방 일한 줄 아나? 나도 처녀적에는 말이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말랐었다고. 하루 이틀 보다 보면 적응하게 돼 있어. 못 먹던 흑염소탕 국물도 간보게 되고 말이야. 왜 이렇게 지레 엄살을 부려? 네가 배가 불렀다 불렀어? 어머니, 저 더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대여섯 번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제 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셈이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 흑염소탕 식당 주방을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죠. 그 사이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키웠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엠이 아니야. 그리고 돈 벌어서 내 주머니만 채우려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잘난 며느리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제가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께서는 물심양면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뭐든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이면 꼭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명절과 어버이날에도 큰 돈을 들여가며 선물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시는 보답으로 저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시어머니의 가게를 많이도 추천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과는 수도 없이 시어머니 식당에서 회식을 했고 또 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모임이 형성되면서 시어머니의 가게를 많이 소개해 주었죠. 우리 며느리가 주방 일은 못해도 단체 손님은 잘 데려오네. 며느리 때문에 내가 수입이 만만치 않아서 좋다. 주방 일 못 도와드리니까 이런 일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어머니, 저 잘 알고 있죠? 시어머니는 제가 단체 손님들을 끌고 올 때마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시어머니 식당의 위생과 관련해서 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희 첫 아이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보라 엄마가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흑염소탕을 드시러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물론 보라 엄마와 아빠 그리고 보라까지 가족 모두가 장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특히 보라 엄마의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말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병명이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사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라 엄마가 매사 깐깐한 구석이 있기도 할 뿐더러 그간 시어머니 식당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흑염소탕을 먹고 장염이 걸린 건지 아니면 그 후로 다른 무언가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장염이 걸린 건지 누가 알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평소 보라 엄마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알았으니까요. 후회가 막심한 찰나 마침 보라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니, 언니, 우리 가족 죽다 살아났어요.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족 전체가 응급실 온 건 병원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아, 간호사가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거 과잉 진료야. 요새 그런 병원들 많잖아. 병원 수익 올리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간 우리 시어머니 흑염소탕 먹고 장염 걸렸다는 분 한 분도 없었어. 하지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죠. 원래 같으면 아이고 가족 모두가 고생했네. 어쩜 좋아. 시어머니는 괜찮으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서 얘기 잘 들어보고 진찰 다 받아봐. 우리 시어머니 가게에서 해줄 수 있는 한 병원비며 보상비며 다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보라 엄마의 마음이 눈 녹듯 풀렸을 텐데 말이죠.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저는 그에 대한 변명조차도 보라 엄마에게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어머 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오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한다고요? 그래서 장염이 아닌데 장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 참,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신다. 우리 가족이 지금 아프지도 않는데 이런 걸로 보여요? 저희 가족들요. 흑염소탕 먹고요. 그날 종일 화장실에 얼마나 들락거렸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까지는 언니가 부담 가질까 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요. 탈진하셔서 응급실 실려가셨다고요. 보라 엄마는 보라 엄마대로 화가 날 대로 나버렸고 저는 더 이상의 수습이 불가능해져 버렸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셨고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그러게 애초에 까칠한 지은은 왜 데리고 와서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 네가 손님들 안 데리고 오면 내 가게가 망할까 봐서 이 일을 어떻게 해. 아유 영업정지 먹으면 일 잘하는 우리 주방 이모들부터가 큰일이다. 그 사이에 다른 식당으로 가버릴 텐데 그렇다고 일도 안 하는데 주방 이모들에게 생돈 줄 수도 없고 말이야. 어휴 난감하다 난감해.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아유 그러게 일이 터졌으면 다음부터 어루만지고 초반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비 내고 그랬어야지. 가잉진료다 뭐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서 사람 열받게 만드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뻔한 것을 왜 일을 만들어 만들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식당 음식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저는 또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분풀이를 남편에게 해댔죠. 대체 어머니 식당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셨길래 한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장염에 걸리냐고. 이건 뉴스에 나올 일 아니야? 말실수는 물론 내가 했지만 애초에 잘못은 흑염소탕 아니냐고.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화가 안 날 자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또 남편대로 화를 내버렸죠. 자기 엄마 욕을 한 거니까요. 이제 작작 좀 해. 이미 엎질러 준 물이니까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잘 수습하자고. 서로 간에 상처받지 않고 또 가게는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말이야. 결국 보라 엄마는 경찰과 구청 위생과에 시어머니의 흑염소탕 식당을 신고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20여 년 된 흑염소탕 식당의 위생 문제가 줄줄이 터지게 된 거예요. 식자재 가운데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있었고 하수구와 싱크대 청결도 지적을 받은 거예요. 나름 깔끔하게 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는 깔끔하지 않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가게 주방이 조금 더럽긴 하죠. 청소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상가이다 보니 묵은 때들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구청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고 지적했고 벌금형을 내렸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청 직원에게 주방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장님께서 반찬 재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손님상에 나가기는 하지만 젓가락 한 번도 안 된 반찬들 아깝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그럼? 생각지도 못한 주방 이모들까지도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죠. 그래서 더더욱 모든 화살이 저에게 오게 되었죠. 며느리년이 시어머니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돈 줄을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했어. 내가 20년을 넘게 이 한 곳에서 장사를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내 가게를 망쳐버리려고 작정을 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제가 제 지인을 소개하지 않아도 잘 되는 가게인데 제 오지랖이 너무 넓었어요. 뭐하러 제 지인들을 소개해서는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평소 까칠한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하필 보라 엄마 가족을 오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제 관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손님 호객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가게인데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저로 인해 시어머니 흑염소탕 가게가 영업정지를 맞게 된 건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보라 엄마와도 인간관계가 끝나고 시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대로 엄청나게 욕을 얻어듣고 남편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남편에게도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죠. 시어머니는 2개월간 영업정지는 물론이거니와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로 벌금형과 함께 보라 엄마 가족의 병원비와 특히 보라 엄마 시어머니에게는 많은 보상금을 줘야만 했죠. 다행히 보험을 넣어두어서 보라 엄마 가족의 병원비는 보험 처리가 되어 망정이지 보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제 돈을 꼬라박아야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일이 일단락되어 가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저는 벌벌 떨면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을 찾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목숨과도 같은 흑염소탕 식당 여기서 접을난다. 앞으로 10년은 더 하려고 했는데 이번 참에 접을난다. 내가 아주 기가 쏙 빠져버렸지 뭐야. 내 자존심이나 다름없었던 흑염소탕 집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다니. 아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접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요. 저는 시어머니가 평생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이 가게를 놓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이 말에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냉정하게 말을 던지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몹시도 당황했죠. 이 모든 게 며느리 너 때문이니까 아유 이 가게 네가 인수해서 리모델링 다시 해서 흑염소탕 식당을 운영하든가 못하겠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요. 저는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도 안 됐고요. 아니요 어머니 식당 물려받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번에 보셨잖아요. 저 못하겠다고 도망친 거요. 그리고 어머니 먹고 사실 돈까지는 못 해드려요. 아등바등 애들 가르치고 저희 생활비 하려면 둘이 벌어도 빠듯하다고요. 뭐라고? 준비가 안 됐다고? 누구는 뭐 다 준비하고 일 시작하냐? 다들 일 터지면 손 걷어붙이고 하는 거야.
너는 가만 보면 쉬운 일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더라. 그리고 난 뭐 그동안 돈이 남아돌아서 네 새끼들 거두라고 돈 준 줄 알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사 입으면서 가족들 위해 희생한 거지. 너는 어째서 어미가 돼가지고 희생할 생각을 안 해? 왜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려고만 해?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가 쉬운 일만 골라 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희생할 줄 모르는 며느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늘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찬찬히 식당 인수받고 싶을 때 해. 나도 다그치지는 않으마.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없겠어? 이렇게 늘 말씀하셔 놓고서는 이제 와서 당장 식당을 하던가 아니면 평생 자기를 먹여 살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요. 물론 그 실마리를 제가 제공하긴 했지만 이 말을 듣고 나니 엄청 섭섭하더군요. 아니 앞이 막막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까지는 오늘 내일 당장 결론을 내서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의 식당 일을 잠깐 해봤지만 저는 체질에 맞지가 않았어요. 평소 요리에 대해서는 꽝인데다가 저는 혼자서 책 읽고 분석하는 게 좋지 사람 상대는 질색이거든요. 그리고 요리에 대한 취미도 없고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남편이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엄마 성격에 당장 우리가 가게 인수하던가 아니면 엄마 모시던가 둘 중 하나야. 평생 엄마 모시는 것보다는 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쉽게 생각해보면 음식 장사 별거 아니야. 솜씨 좋은 이모들만 잘 쓰면 돼. 사실 말이야, 우리 엄마도 음식 솜씨는 꽝이야. 그런데도 음식 장사 잘만 하시잖아. 남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덜컥 가게를 하겠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몇 날 며칠 확답을 하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덜컥 사고를 친 거예요. 다니던 은행에 사표를 내고 시어머니의 가게를 해보겠노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를 화나게 만든 건 남편이 자신의 퇴직금에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 3억을 시어머니에게 줘버린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통장에 있던 3억은 제가 감정평가사로 일하면서 핫한 정보를 얻어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제가 불려놓은 거거든요. 남편과 제 나이에 현금으로 3억을 쥐고 있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은 내가 불린 돈이야. 내 돈이라고. 그 돈 불리려고 내가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고민한 줄 알아? 나 그 돈 포기 못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가지고 와. 내 돈 가지고 오라고. 웃기고 있네.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애초에 내 시드머니가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내 시드머니가 없었다면 3억은 꿈도 못 꿀 돈이야. 지금 시드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장사 못한다고. 장사 체질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3억 가져오라니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3억을 제 눈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만 있다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 데다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자 저를 다독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라. 누누이 말하지만 주방 이모 2명 잘 써서 하면 된다고. 나 퇴직했으니까 일단 내가 혼자서 식당 운영하고 너도 차차 네 일 정리하고 들어와. 감정평가사 하느니 평생 직장 흑염소탕 식당도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좋으면 당신 혼자 해? 나는 죽어도 누리네. 나는 주방에선 일 못하니까. 저는 입을 툭 내밀었죠. 그러자 남편이 적선하듯 그러더군요. 가게 명의는 대신 당신 명의로 해줄게.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남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하지만 할 수 있나요?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미 저질러 버린 대로 시어머니에게 3억을 드리고 가게를 인수받기로 했죠. 그 대신 저희 부부가 이 가게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희들한테 3억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 용돈은 안 줘도 된다. 이 3억은 내 노후자금이야. 아니 난 나 알아서 살 테니까 니네들 다 알아서 살아.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안 주고 안 받기 하자. 앞뒤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그 심정으로는 잘 됐네, 나쁘지 않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든 저는 3억 못지않은 이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또 굴려봤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당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요식업에는 원체 관심이 없으니까요. 남편 역시도 흑염소탕 식당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오랜 세월 시어머니 일을 어깨너머로만 지켜봤지 직접 뛰어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요. 3억을 주고 인수한 시어머니 가게에서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느닷없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방역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죠. 순수익이 월 500만 원 정도였는데 코시국이 되면서 일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방역업체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신 거죠. 방역업체 찾는 사람들이 배로 늘었다는 얘기를 저도 뉴스를 통해 듣긴 했지만 코시국에 이렇게 늘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반대로 요식업들은 배달업체 말고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흑염소탕 같은 경우는 배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해가게 1순위였어요. 저는 이거다 싶어서 방역과 청소까지 묶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하던 일도 당분간 올스톱을 하고요. 저의 결정에 남편은 못마땅해하면서 팔팔 뛰더군요. 하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린 저는 긴 시간을 두고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식당은 아니야. 당신도 인정하잖아. 시어머니가 함께 해주시면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주방 이모들만 믿고 일을 해. 사장이 주방이면 몸에 식당 돌아가는 일에 빠삭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식당 사업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 친정 부모님 도움받자고. 언젠가는 이 코시국도 끝나겠지만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고. 바짝 돈 버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식당 사업은 고민해보자고. 이렇게 저는 남편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고 업체 신고를 했죠. 그런데 남편과 저의 사업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도리이긴 하죠. 하지만 굳이 핑계를 대자면 남편과 저는 새 사업을 꾸리느라 바빴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뻔히 반대할 걸 알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뒤에 빼도 박도 못하게 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가 말도 하기 전에 알아버리신 거죠. 남편과 제가 갖춰진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게 문이 꽝 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식당 아랬더니 뭐 방역업체? 하, 내 아들 꼬드겨서 이딴 사업한다고? 예, 어이가 없다 정말. 너는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냐? 왜 내 말을 씹냐고. 언젠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죠. 생각보다 빨리 닥친 것뿐이죠. 저는 생각해 두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 제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저는 식당 운영은 못해요. 요식업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게 줬으니 해라 하면 누가 하나요? 그러다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나 나나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요. 어머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3억 받았으니 이 가게에 너희들에게 어떤 짓을 해도 관여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씀하신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난 기억이 없다. 시어머니 자신이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시고는 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시질 않았어요. 도리어 저희 친정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잘하는 사업한다고 치자. 그러면 방역업체는 언제 해봤어? 언제 해봤다고 손을 대는데? 아니잖아. 왜 말이 앞뒤가 달라. 좋게 네 친정이랑 손잡고 싶었다고 그냥 얘기해. 친정에 들러붙어서 너는 신간 편하고
내 아들은 등골 빠지게 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니 안 그래? 어머니 말씀 맞아요. 방역업체 일은 남편이나 저나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요식업보다는 방역업체가 더 낫다는 거죠.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한번 해볼게요. 저만 신간 편하고 남편만 일 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부부가 친정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얻을 게 더 많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과 저의 노동력과 돈을 가로챌 거라고 우기셨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방역 일을 하고 받은 돈과 업무상 분리되어 있는 서류를 보여드려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저의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 저에게 망해라 쫄딱 망해서 나한테 기어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그때 두고 봐. 내가 그때 너희들 걷어주나.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악담을 던지고서는 가버리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로 미안함과 더불어 저를 보는 시선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저의 진정성을 아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저는 제가 일하던 감정평가사 일을 올스톱 시켜놓고 반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일단 반격소독업체 허가를 받아냈죠. 그리고 반격소독 전문기업 간판을 달고 가게 내부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의 큰 도움을 받아 소독업체의 기본인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죠. 그리고 꼭 필요한 16시간 기본 교육을 공단과 협회에서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8시간 보수 교육도 받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약품 성분에 대한 안전 교육도 받았죠. 코시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반격업체들이 난립을 했죠. 무자격 소독업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좋은 성분이 아닌 약품을 쓰면서 가격을 낮춘 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 기업은 전문성을 내세워서 남편과 제가 전문 교육을 받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약품을 쓴다는 것을 홍보했죠. 정직원 2명을 채용하고 프리랜서 직원들도 여럿 두고 교육을 시킨 뒤에 현장에 투입을 시켰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흑염소 가게가 회사들이 즐비한 곳에 있어서 주변 회사에 입소문이 빠르게 번졌죠. 근처 회사의 반격은 아마 저희 기업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때가 코시국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때였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저희 업체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죠. 방역 일을 하루 4시간 이상을 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업체는 한 직원이 한 곳만 일을 하게 했어요. 기본을 지키는 우리 업체의 노력이 통했는지 의뢰한 곳에서 좋은 후기글을 남겨준 덕분에 일은 배로 늘어나게 되었죠. 코시국이 끝나고 결산을 해봤더니 연 매출이 100억을 달성했더군요. 정말 제 스스로가 대견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런데 저는 연 매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남편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연 매출 얘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할 사람이 남편이지만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또 시어머니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위인이라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죠. 내가 은행에 다니면서 편히 앉아 일했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깨에 약품통 짊어지고 일할 줄 알았겠냐? 아유 막노동이야 막노동.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못할 짓이다. 아 정말 일하기 싫어. 나도 마누라 덕 좀 보고 놀아보자. 상황 봐서 손 뗄 거야. 아 곧 멀지 않았어. 남편의 이 말이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군요. 저는 더 귀를 기울여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마누라 일 시키고 나는 놀 거야. 이게 우리 집안 내림이야. 우리 아빠가 그러셨잖아. 엄마 일 시키고 평생 한량이셨다. 우리 아빠 지론에 따르면 남편이 놀아야 마누라들이 아 뜨거워 하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야. 더 강해지는 법이라고. 세상 모든 엄마들은 강한 법이라고. 아 나는 이제 슬슬 골프나 배우고 외제차로 바꾸고
해외여행이나 다녀야겠다. 하하하. 이 말을 듣고 나니 그간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이해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가더군요. 시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 생각할수록 아버지 마인드가 괜찮았다. 우리도 외제차로 바꾸자 등등 이런 말들이요. 남편이 친구와 한 통화 내용을 듣고서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저희 기업의 매출을 남편에게 간간이라도 말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출을 속이자고요. 그러려면 남편만을 위한 이중장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 모든 사정을 이해시켜 두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코시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반격일은 코시국 절정기 때보다 3분의 1가량 일이 줄어들더군요. 이제는 쉬엄쉬엄 일을 해도 돼서 저는 프리랜서 직원들을 정리하고 업무 체계도 재정비를 했죠. 그리고 사무실도 새롭게 단장을 해봤어요. 새로 개업하는 기분으로요. 그러고는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을 초대했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방향 등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더군요. 이 시간에 누구지? 다들 현관문을 향해 보고 있고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인가요? 시어머니가 거짓골을 하고서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얇은 옷을 입고서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당신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저 역시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하고요. 아들한테 밖으로 잠깐 좀 나오라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밖이 너무나 추워서 기다리지 못하고 노크한 거야. 내 아들은 뭐하니?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잠들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하면 쓰러져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역시 쑥스러워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나 여관에서 자기 5만 원만 줄래? 아니 10만 원만 주면 안 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라고. 어쩌죠? 하필 현금 찾아놓은 게 없는데요. 다른 곳에 알아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실 분이신데요. 저는 현금이 제 지갑에 있었지만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저에게 그게 무슨 짓이냐면서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제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날 거짓골을 하고서 제 앞에 나타나서 5만 원만 아니 10만 원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식당 일만 하다가 모처럼 돈과 시간이 생기다 보니 사람이 그리웠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유흥시설인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는데 재미가 붙은 거죠. 평생 주방에서 일만 하던 분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춤바람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이 꼬이려다 보니 젊은 영계가 시어머니에게 꼬인 거예요. 젊은 영계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억을 고스란히 가져가 버리고 잠수를 탄 거죠. 그런데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3억은 시어머니가 영계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반격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용기를 주거나 잘 해보라고 격려는커녕 대놓고 망해라 라고 가던 사람이 오히려 당신 인생이 망해서는 제 앞에 나타났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던졌어요. 선물이라고 하니 일단 남편 입이 찢어지더군요. 이거 받아. 당신에게 줄 내 선물이야. 봉투를 보니까 문서 봉투인데? 아유 어디 땅이라도 산 거야? 당신 땅 좋아하더니 해냈구나. 열어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거야. 봉투를 열어본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이혼 소장을 보고서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당신 꿈이 당신 아버지처럼 놀고 먹는 한량이잖아. 그러려면 혼자가 편하지 않겠어? 난 말이야. 당신이 노는 꼴은 못 봐.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당당히 해내길 바라고. 그러지 않을 거면 우리 갈라서는 게 맞지 않을까? 당신 자다가 봉창 뚫어? 잠이 덜 깬 거야? 아 누가 그래? 내 꿈이 아버지처럼 놀고 먹을 거라고.
아니, 나 잠 다 깨고 말짱한데? 참, 누가 당신의 속내를 나에게 말해준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게, 그걸 누가 말해줬을까? 아마도 당신 입으로 말해서 내가 알았겠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남편은 이혼만큼은 아니라면서 저에게 애걸복걸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 집안과 남편에게서 떠나버렸죠. 도저히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철없는 남편 놈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좋아, 이혼은 해줄게. 대신 사업자는 내가 가져간다. 나에게 집은 충분하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제야 제가 느끼는 남편에 대한 감정을 모두 말할 수 있었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왜 너랑 이혼하려는지 이제 알겠니? 뭐? 여자를 강하게 해야 남편이 놀고 먹는다고?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놀고 먹고.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가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된 줄도 모르고 여태 있었지. 너 같으면 이혼하는 사위한테 사업자를 줄 장인어른이 어딨냐? 그리고 사업자를 가져간들 네가 그걸 지키겠어? 넌 그냥 지금처럼 놀고 먹고 해. 그게 너랑 아주 잘 어울려. 너의 신념과도 맞고, 그지? 쿰도 야무지시네. 당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귀신인데? 너 같은 인간하고 살다 보니 내가 귀신이 되더라.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뒤늦게서야 계산이 선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마음 고쳐 먹을게. 열심히 살게.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고 싶었지만 저는 한 발 양보했어요. 그래 그럼 마음 고쳐 먹나 두고 볼게. 이혼 소장은 잠시 보류야. 저와 남편 사이에는 두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맞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의 자리를 두고 대신 남편의 생각을 뜯어 고치기로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맞더라고요. 남편은 변한 듯 했지만 변하질 않더라고요. 성실하다가도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죠. 이젠 정말 갈라서기로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 소장을 접수시킨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 나 맘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하는 놈이라고. 정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게.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이혼 소장을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죠. 그런데 뒤늦게 남편이 현실을 직시하고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격일 나가겠다고 장비를 등에 짚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대고 제가 그랬죠. 그래, 며칠 하나 두고 보자.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감시를 하던 감시를 하지 않던 꼬박 1년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술도 마다하고 친구들이 당구를 치러 가자, 골프를 치러 가자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서요. 더 신기한 일은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도 남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방역일을 시작했어요. 지방 일은 문제도 없고 언덕배기 집이나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건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의뢰 본인들의 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자신의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해 노력이 가상하고 무엇보다 더 저의 두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뤄두고 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의 그 마음을 알고 있고요.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저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죠. 두 분은 1년 단위로 계약서 쓰실 거예요. 아르바이트 개념인 시급제로 계산해서 월급 드릴 거고요. 대신 퇴직금은 드릴 거예요. 두 분은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하시니까요. 불만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저의 제안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팔짝 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뭐가 그리도 아쉬웠는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비를 넘기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채로 지혜롭게 남편과 살고 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요. 저는 방역일을 해서 번 돈 모두를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제 사업을 확장해 보고 싶어요. 그럴 날이 오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역일을 가르쳐 주신 친정 부모님들은 이 일에서 은퇴를 하시고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저는 남편에게 늘 그러죠. 우리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편하게 즐기자. 남편은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한때 내가 이상한 마음 먹은 거 미안해. 당신이 이혼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람 고쳐 쓰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남편을 고쳐서 쓰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는 가끔 술을 마시면서 흑염소탕 식당 얘기를 안주 삼죠. 내가 왜 그때 흑염소탕집을 그만뒀는지 모르겠다. 평생 알 줄 알았는데 가끔은 후회가 된다. 내가 왜 그만뒀는지. 그러게 엄마 왜 그런 거야? 나도 평생 엄마가 그 식당 할 줄 알았거든. 너희들 방역업체 사업 대박 나라고 그랬나 보지 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렇게 넘기시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인생에는 3번의 기회와 3번의 함정이 찾아온다고 해요. 저에게는 이 방역업체가 기회이자 함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일을 하게 되고 떼돈까지 벌게 되어 얼마나 요즘이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최근 남편에게 코시국에 100억을 벌었던 우리 기업의 전설과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얘기를 했죠. 남편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마 100억이 우리 기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아주 큰 사업을 벌였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돈 3억을 가져간 젊은 영계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3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나쁜 인간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살고 있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니 기분이 좋네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